그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소통과 공감의 시간으로 이제 정해 봤어요. 오늘 오신 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에 대한 질문을 다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저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진심을 담아 봤는데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내가 규정 지어지면서 삽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많죠. 나는 나 혼자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의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른이 됐고 물론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 어떠한 나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기도 전에 어른이 된 경우가 많죠. 나는 어떤 어른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본인에게 평생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서 질문을 해 보셨을까요? 살다 보니까 갑자기 어른이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아빠가 저랑 비슷하거나 저 좀 더 나이가 많은 아빠인 것 같은데 멋 모르고 지냈는데 뭐 저 혼자 살 때는 혼자만 위에 살다가 결혼하니까 뭐 내 짝꿍이 살다가 애 낳으니까 애 낳고 살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어른이 됐고 아저씨가 됐고 아줌마가 됐고 좀 더 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글을 보고 다들 공감의 댓글을 남겨요. "마음이 찡하다. 마음이 아프다." 근데 그러면 그 생각을 좀 미리 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라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70에 이제 일을 제가 "은퇴하십사." 고 했는데 "남은 거 뭐 할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평생 방학이다. 하고 싶은 거 하셔라. 놀았으면 좋겠다. 남 생각하지 말고." 책에도 써 놨죠. 행복만 쓰셔도 된다고. 네. 행복만 쓰시면 됩니다.인데 그러려면 내 안에 내가 어떤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행복 실천 습관을 알려드렸지만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죠. 그렇죠? 행복하니까 좋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 맞는데 저는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행복하면 뭐가 좋으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까지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너무 두근거려요. 웃기면서 뭔가 와야 되는데 김창옥 쇼만 보다 보니까 제가 제 기대치가 저 혼자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창옥 강사님이 저희 학교 오셔 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사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특히 저희 집의 천사님이 뭐 하고 싶다는 말을 하지 말래요.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진짜 그런 편이라서 저희 매니저님이 요즘에 같이 옆에서 제가 4 월, 5 월에 강의가 많이 잡혀 가지고 "3 월에도 강의하고 싶은데." 했더니 매니저님이 "한번 기다려 보죠." 했는데 어저께 갑자기 강의하라고 연락이 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제가 김창원 강사님한테 "언젠가 앞뒤 순서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답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제 답일 뿐이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질문과 답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그게 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 이건 제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들과 나예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 질문이 재밌었습니다. 10명 중에 7 명은 날 좋아하지만 3 명은 그냥 제가 싫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3 명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맨 처음 든 생각이 '부럽다.'였습니다. 저는 5 명이 저를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7명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일단 이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근데 이거 고민 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60% 까지 올랐다고는 하네요. 예.
대통령도 54.5%면 되는데 51%면 대통령 되는데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갖고 계시면서 뭘 고민하시나. 그래서 만약에 3명에 대처하지 말고 7명한테 더 잘하시라. 3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이유가 나한테 뭔가 부러운 게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한테 뭔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이유는 무한하니까 3명한테 신경 쓰느라고 7명한테 소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신경 쓰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살기에도 시간은 짧습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될까요? 자, 두 번째.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솔직한 것과 무례한 것을 구분짓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안 좋은 기분이 뾰족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엄청 신경 쓰시는 거죠. 저는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살거든요. 누군가는 날 싫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는 부처님 수준이 되면 가능합니다. 왜? 불편한 마음을 누가 나한테 선물로 주더라도 내가 그 선물을 안 받아야 되니까요. 이미 받아버린 선물이라서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더 좋은 일을 찾아서 더 좋은 감정을 채우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불행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행복하면서 불행할 때도 있어요. 둘 다 감정이, 왜냐면 우리 뇌는 행복을 느끼는 곳하고 불행을 느끼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불행한데 행복한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한 감정이 생기면 그거에 몰입하지 마시고 그냥 기분이 좋아질 일을 찾아서 하세요. 사람에 치여서 힘들다. 네. 사람에 치여서 힘들다. 이 이솝 우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유대 탈무드에 나온 얘기였나? 아무튼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농부가 집에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라삐한테 살기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 라삐가 집에다가 개랑 소랑 고양이랑 닭을 같이 데리고 살아봐라. 그렇게 해서 한 달 뒤에 보자고 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한 말이니까 한 달 지나서 너무 괴롭잖아요. 집에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닭도 있고 고양이도 있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한 달을 버티고 나서 아 너무 힘들다. 정말 힘들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더니 그러면 다시 내보내라. 개랑 닭이랑 소랑 고양이는 내보내라. 그랬더니 집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사람에 치일 때는 사실 내 마음이 치인 거예요. 일상에서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화가 날 때도 있고 진짜 별거 아니 정말 힘들 때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 치여서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치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단계 이야기 있죠. 안 좋은 감정이 생길 땐 안 좋은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좀 더 해라. 저는 뭔가 되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괴로운데 행복한 게 낫습니다. 이 삶을 살 때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다예요. 우리 어쩔 수 없다는 말 많이 쓰죠. 근데 어쩔 수 없다가 내 감정을 최면시키는 이성의 명령이에요.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너무 힘든 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태로 마비시키는 것 같아서 이 말을 엄청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가 뭐냐? 그럴 수도 있거나 그럴 수는 없거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려면 내가 뭔가를 나를 기쁘게 해서 그래 내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로 생각을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괴롭다 라고 하면 결정을 합니다. 내가 뭔가 용기를 내서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약국이 망해갈 때 코로나 때문에 약국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한 1년을 지내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의 삶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냥 11시간을 약국에 있는데 4명이 저를 만나러 와요. 11시간 동안 약국에서. 11시간 동안 공부도 물론 그때 상담 심리학 공부도 했지만 책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하다못해 게임도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때 느낀 생각이 뭐냐면 내 삶이 무용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때는 그만뒀습니다. 그때 폐업을 했어요. 망하긴 이미 1년 전부터 망했는데 그전까지는 견디다가 '아 그럴 수 없다.'가 돼서 그때는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음이 치였을 때는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다, 치였다라고 하면 용기를 내서 박차고 나오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궁금합니다. 이제 학부모님께서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지금 초등학생이랑 오신 부모님은 집에 파충류랑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되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 25세가 지나야 사람이 됩니다. 실제 우리뇌의 발달 과정이 어릴 때에는 파충류의 뇌 수준으로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맛있는 걸 먹이면 웃어요. 왜?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감정에 되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한테는 아이들의 감정만큼은 어른으로 대해 주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애들이 저랑 동등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은. 다만 생각이 아직 어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른의 생각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춘기쯤 되면 강아지처럼 행동을 해요. 진심으로 내 마음을 받아주면 굉장히 애착을 갖습니다. 저는 저희 뒤에서 보고 있는 저희 아들이나 딸한테도 맨 처음 하는 게 뭐냐? 먹을 걸 갖다 줘요. 우리 강아지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되죠. 두 번째가 뭘까요? 잘 놀아줘야죠. 그러니까 감정을 먼저 북돋아 주고 그다음에 생각을 넣어야 되는데 어른의 생각을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이성적이지 않은 아이들한테 어른의 생각을 들으라고 하니까 안 들려요. 어른들이 하는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니들은 왜 어른 말을 못 알아먹니? 니들은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성인의 성자가 이룰 성자예요. 사람 인자예요. 성인이 바꿔 말하면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즉 25세 이전까지는 뭘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감정은 사람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 강아지입니다. 저는 중고등학생한테 가서도 그래요. "니들이 동물이야." 라고 하면 성질을 낼 듯하다가 "근데 니는 감정은 어른이다." 그러면 "와." 하고 좋아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대신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이 뭔가 모르고 힘들 때는 어른의 생각을 빌리고 "너희들이 감정으로 자라라."라고 합니다. 요즘에 대학생들 돼서 되게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고등학생 때의 감정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예요.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을 못 배웁니다. "니들은 지금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야. 무조건 가라는 대로 가." 해버리면 얘네들은 도마뱀에서 바로 인간에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답게 행동하다가 감정이 흔들릴 때쯤에 갑자기 파충류로 돌변해요. 파충류의 특성은 공격이거나 도망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능 만점 의대생이 갑자기 살인 사건을 저지른다든가 전교에 1등 하던 학생이 갑자기 자살을 한다든가가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자랄 때까지 옆에서 돌봐줘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평가하지 마시고 긍정하셔야 됩니다. 긍정이 뭐냐면 적극적인 수용이에요. 그럴 수 있다. 믿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저희 딸아이를 제가 아침에 깨우는데 옛날엔 저도 많이 혼냈어요. 모르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을 내잖아요. 짜증 낼 수 있잖아요. 자는데 누가 깨우면. 저도 우리 딸은 짜증을 내고 저는 화를 냅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화해를 해요. 짜증 내서 미안해, 화내서 미안하지만 목적은 깨우는 거잖아요.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너는 짜증 내라. 나는 화를 내겠다." 예. 감정은 존중하되 방향은 그렇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공감하지 말고 긍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린 기억이 안 나냐고요?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예. 사람 이전의 과거를 잘 돌아보시고
올챙이적 생각하시면 긍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소통 방법. 이거 사실 저는 저기 없어야 되는데 거짓말 같아요. 제가 말을 해도. 근데 그 부부간의 소통 방법은 이게 우리 부부간의 소통 방법 하자마자 싸우는 거 어떻게 화해하냐라고 생각하셨다면 매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소통 방법이 아니라 부부간의 소통 방법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저는 이거는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미안하다, 고맙다, 더 사랑하겠다인데 이 더 사랑하겠다가 뭐냐면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랑하겠다고 말해놓고. 즉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엄청 예쁘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평생 예쁠까요? 나중엔 빛이 바라겠죠. 그럼 이 집을 더 예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페인트 칠을 하고 다시 수선을 해야 되겠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면 말하는 기술을 늘릴 게 아니라 내가 덜 사랑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랑을 형용사로 생각하지 말고 동사로 역시나 실천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과를 매우 빨리 합니다. 제가 항상 잘못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빨리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고맙다를 모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사랑하겠다는 거는 가끔 잊고 살아요. 맨날 고맙다 고맙다 말을 많이 하면 저희 천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뭘 하고 싶냐고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염시키려면 진짜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사실 저랑 얘기를 해서 자기가 되게 행복해져서 그 행복을 전염시키고 싶다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행복해져서 이걸 어떻게 전염시키면 좋겠냐. 근데 이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행복은 전염된답니다. 실제 행복이 전염되는 게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5% 올라가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내 주변에 최근 6개월 사이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50%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 공짜로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 실천 강의를 할 때 제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신 분들이 다들 사실 행복한 채로 오세요. 내가 적어도 행복하고 싶으니까 오시니까 저는 이 전염을 마음껏 받고 있는 거죠. 행복할 때 그 사람을 만나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행복을 전염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 때 만나면 돼요. 내가 행복할 때 사람을 만나면 자동으로 전염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내가 행복하느냐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행복을 선택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내 안의 나예요. 이거는 사실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 제 답이라서 정답은 절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저를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할 때 극복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콜드 샤워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파민. 무기력하다, 찬물. 저는 이게 공식이라서. 자, 몸이 무기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그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 말을 했습니다. 삶이 괴롭다면 많이 먹고 더 자라. 실제 우리 뇌가 몸이 힘들면 불행해요. 더 괴롭게 느낍니다. 그 통증의학과에 가면 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이 환자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입니다. 잠을 적게 잘수록 우리 몸은 통증 역치가 낮아져요. 그래서 되게 쉽게 아파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자는 사람들이 덜 아픕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팠는데 자고 깨나면 좀 덜 아픈 것 같은 게 우리 몸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일단 자면 되는데 저는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7시간을 안 잤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는 8시간, 9시간을 잡니다. 그냥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어저께는 진짜 잠을 오후 4시에 잤다가 8시에 깼다가 9시에 잤다가 12시에 깼다가 오늘 아침까지 잤어요. 자고 싶은 날은 잡니다. 잠이 너무 좋아져서 자면 돼요. 두 번째, 마음이 무기력할 때 있죠. 사실 이게 더 크죠. 우리가 마음이 무기력할 때 사는 맛도 안 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때는 좋아하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이런 책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코로야 진노스케라는 일본의 심리 상담사인데 저는 이 사람도 언젠가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말은 다 해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사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사는 법은 쉽고 편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용기 내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기력하진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에만 빠져 있으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어머니랑 2시간, 끝나고 내려오면 애들 엄마랑 2시간, 앞으로 6시간을, 4시간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목도 안 쉬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일이 힘들어도 할 수 있다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참고 해야 된다? 그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을 이기는 법을 궁금합니다. 사실 되게 극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멋지게 사는 거, 힘내는 거. 예, 극기. 나 자신을 이기는 법. 그래서 저는 사실 저를 하나도 이기지 못하거든요. 저는 저랑 싸우면 맨날 져요. 저는 먹는 것도 못 이기고 노는 것도 못 이기고 아무튼 인내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나를 이기는 법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근데 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밑에는 잠과 싸워서 이기는 법 전격 공개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무서워서 못 눌러봤어요. 저는 잠하고 싸울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했는데 세상에 적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나랑 싸워서 이겨야 될까? 저는 일단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랑 꼭 싸워서 이겨야 될까? 내가 싸워야 될 적이 그렇게 많은데 나를 이기면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믿고 싶지 않고 저는 대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랑 싸워서 이기고 싶은 사람이 어찌 보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 나를 좀 더 사랑해서 아끼고 다독여 줄 수 있으면 나랑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너 좀만 더 하고 싶은 거 해보자. 어때? 한번 할만하잖아. 이런 상황이 되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울 텐데 꼭 나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되게 쉽지 않은데 이거를 실천하시면 나랑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한 말이에요. 자기랑 안 싸웠잖아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이쁘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법이다. 아시죠? 오드리 헵번이 나중에 노후에 얼마나 세상에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나랑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법이 힘이 더 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미와 휴식도 일처럼 느껴져요. 진짜 이 질문한 분을 제가 알거든요. 정말 너무 열심히 사세요. 제가 어느 만큼 이분이 대단하냐면 이분이 너무 항상 웃고 지내셔서 언제 안 웃으시나 했는데 진짜 아무도 없을 때 안 웃으시죠. 근데 이분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이분이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취미와 휴식을 잘하는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토르란 말 아세요? 제 책 맨 뒤에 그 에필로그에 써놨는데 아마토르는 아마추어의 어원입니다. 아마토르가 아마추어는 좋아하는이 아니고 좋아하는이죠. 잘하는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호인, 아마추어 모임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쉴 때는 아마추어처럼 쉬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처럼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시간을 일처럼 느낀다는 게 뭐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쉴 때는 시간 낭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시간 낭비하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내 시간을 되게 아깝게 쓰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아무 일 없이 썼어요. 그거 좋잖아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쉬고 싶다, 잘 놀고 싶다라고 하면 갓생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생을 갓생을 살아요? 우리는 내 삶을 좋아하는 것도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그 인생을 남한테 좋아하게 하려고 갓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안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쉴 때
대충 쉬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취미도 취미 자체가 내가 직업으로 삼으려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자랑하려는 것도 아닌데 저 사실 요즘에 춤 연습하고 있거든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너무 한심하니까. 근데 너무 재밌어요. 예. 춤 연습은 너무 재밌는 게 잘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죠. 쉴 때는 춤을 춥니다. 아무한테도 못 보여주는 춤을. 예. 이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요즘에 읽고 있는 셀프 릴라이언스라고 자기 신뢰인데 저는 여기서 되게 좋은 부분 봤어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제가 좀 되게 에고가 강한 편이라서 저희 천사님이 저한테 세상 나처럼 저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해줘서 나도 나를 사랑하게 됐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제로 세상은 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나는 내 세상에 저는 지금 오원식의 세상에 여러분들을 다 초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 내가 나를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세상에 잘 보일 필요가 없고요. 어, 이 얘기만 스스로한테 반복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싶다. 잘할 거다. 저는 위로하고 칭찬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일 나한테 필요한 습관이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로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충분히 칭찬할 수 있으면 내 세상은 나를 칭찬하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아무리 좋아해 주고 누군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 줘도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를 비하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나를 비하하게 됩니다. 진짜 자기 체면이라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뭘 하든 간에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습관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특히 내가 나 정말 힘들다, 나 혼자인 것 같다, 나 외롭다 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꼭 찾아서 한 가지만이라도 하십시오. 저는 꽃 보러 다녀요. 봄에 꽃 보러 다녀요. 노란 꽃. 노란 꽃이 진짜 노랄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야, 올해는 이것보다 노란 꽃은 못 보겠는데? 너무 재밌어요. 실현했을 때 극복하는 방법. 새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참 이거 어려워요. 고통이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혼자 어떻게 잘 지냈는지 얘기를 하는데 외로움을 느끼신다 그러면 저도 이 글을 그때 알았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게 외로움은 혼자 있느냐 같이 있느냐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외로움을 되게 못 견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걸 배웠어요. 외로움은 loneliness고요. 고독은 solitude예요. 그러니까 혼자 돼 있는 상태가 고독이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저랑 놀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생각도 마음껏 할 수 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랑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여기 사이토 다카시라는 교수가 이 사람이 정말 몇 년을 혼자 왕따로 살았어요. 엄청 고독하게 살았는데 그 고독한 시간 사이에 자기와의 대화를 무수히 거치면서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고독의 묘미를 아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다음부터는 내가 진짜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혼자 있어야겠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고독한 시간, 고독한 시간을 나랑 대화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내는 시간으로 써보신다면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소중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외롭습니다. 요 자기 연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중한 사람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소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나를 좋아합니다. 저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까?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소중하게 여길 구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안 찾아봐서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내가 왜 소중한지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소중한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요. 저는 제가 "왜 소중하냐?"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뭐냐? '너무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만 생각해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 맞아요. 저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는 그 아마존 회장 이름 아시는 분? 예. 이게 거의 몰라요. 그쵸? 세상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우리는 모르는데 누가 저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 나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칭찬하는 일기를 매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밖에 몰라요. 남이 해 주는 건 평가일 뿐이고 내가 선택한 게 진짜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저를 칭찬하는 게 뭐냐, 저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하면 되게 그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기분 좋아지게 하려고 계속 뭔가 하는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기질을 되게 좋아해요. 오지랖. 이 오지랖 때문에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칭찬 많이 하죠. "그래 네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떨어질 뻔했지만 끝까지 말을 줄이지 않고 열심히 걸어온 결과가 이거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타인의 좋아요보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가 여기에 집중하시면 내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알려주세요. 세금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의 100달러에 있는 미국의 아버지, 제일 비싼 돈에 있는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은 일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는데 잘 풀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내 삶이 꼭 꼬이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내 삶이 꼬일 때 안 풀렸다는 생각을 많이 갖긴 하는데 의외로 운이 좋아서 잘 풀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는 안 되지만 내 세상 정도를 내 생각대로 만드는 방법을 집중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애기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 지금 애기가 한 셋, 넷 와 있거든요. 진짜 이거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다. 이거는 부모님들은 다 아는 말인데 이 말을 누가 했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김영석 교수님, 105살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김영석 교수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모님께서 전쟁통에 애기들 달고 다닐 때가 제일 괴로웠고 제일 행복했대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고생을 했는데 제가 친한 사람이 자기는 정말 뭔가 열심히 하는데 되게 나 이거 왜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괴로운 일이 즐거움이고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고생하는 거고 사랑한 고생을 해본 사람만이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언제? 아기가 잘 때. 다른 집 아기가 자는 거 갖고 내가 행복해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내 아기가 자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노년의 삶에 긍정의 힘을 갖게 하는 마법 같은 주문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그 양로원에 가서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약 잘 먹는 방법. 근데 진짜 약이 한 보따리씩이거든요. 근데 저는 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근데 약 먹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딱 가서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살아봤다는 건 다행 안에 행복과 불행을 다 모았다는 뜻이고 다행 안에 행복과 다 불행을 모아본 사람만이 내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꺼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삶을 다 살아보지 않으면서 그 행복과 불행을 다 결정할 수 없잖아요. 저는 진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나는 나이 들면 아빠처럼 살고 싶다."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전쟁고아로 지내셨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 고생에서부터 지금 3 대가 함께 사는 집에서 회장 라이프를 살거든요. 핸드폰도 없어요. 지갑도 없어요.
아버지 병원에 물리치료 가실 때는 저는 운전하고 어머니 뒤에서 조수로 따라가거든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평생 동안 다행이다 말 사이에서 행복하다는 말을 이제 꺼내셨을 때, 아 이제 진짜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아는 분이 되셨으니까 나도 그 나이쯤 돼서는 네, 행복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다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삶을 완성해가는 과정이고, 내가 노년이다, 내가 다 살았다 생각한다는 거는 나는 너무너무 완성된 삶을 내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매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나이쯤, 저희 아버지 나이가 되면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행복해야 잘 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불행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한 거거든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냐? 제가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을 즐겨라, 운명을 사랑하라, 죽음을 기억하라인데, 제가 4년 전에 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저는 잘 죽는 법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2022년부터 죽어가고 있다라고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죽는 건 무서우니까, 제가 22년이면 45, 6살 때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80을 산다 그러면 35년 정도 죽으면 되겠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니까 살아있는 동안 행복해야 되겠더라고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해야죠. 왜? 죽으면 행복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운명을 사랑해야죠. 내가 어떠한 운명이건 내 운명을 나보다 잘 살 수 없다, 나보다 행복하게 살 수 없다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저희 주변 모든 분들 보면서 다 그래요. 살면서 여러 힘든 시간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자기 삶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겪었고 그런 시간을 겪었지만 난 그래도 좋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운명이에요. 내가 내 운명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잘 못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을 잘 즐깁니다. 잘 즐긴다가 하루 떼버려가 아니라, 우리는 내일 행복할 수도 없고 어제 행복을 다시 할 수도 없거든요. 지금밖에 행복할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 제일 잘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행복이 끝나지 않느냐? 아니요. 행복이 추억으로 남습니다. 추억할 수 있는 삶이라면 행복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잘 쓴 행복들이 돌아볼 때마다 추억이 되면, 저는 아버지 어머니 옛날 얘기 듣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 옛날에는 고생이었는데 지금은 추억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 삶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저는 행복하게 사는데, 왜냐? 내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고, 잘 살려면 이 세상 딱 한 명한테밖에 주어지지 않는 한 번뿐인 운명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려면 오늘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를 잘 보내야 된다. 이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행복은 선택이라고 했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행복한 삶을 살기로 했고요. 행복은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복을 실천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환경, 내 조건이 너무 힘든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어요. 행복 공식인데, 우리가 주어진 환경은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10%밖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행복 실천 습관이 40%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환경보다 내가 실천하는 행복이 4배나 힘을 더 크게 발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원래 타고난 사람들이 있대요. 원래 타고나기를 행복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냥 수용소에 가더라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50%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죽겠지가 아니라 여기서 오늘 뭐를 할까? 난 절대 안 죽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희망이 꺾이는 순간 절망해서 좌절해서 그냥 생애를 달리했다면, 그냥 여기서 오늘 뭐 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즐거울까? 한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흑백요리사 2를 보면서 이 무쇠파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 친구가 오른손이 누게리병처럼 근육이 계속 힘이 빠지는 질환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칼질을 했어요. 어느 만큼? 남들만큼. 남들만큼 하려고 울면서 자기 팔을 들어가면서 칼질을 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이분이 그 백 요리사로 나온 분인데 이분이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요. 박효남님. 이분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꼴을 베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꼴 베는 법을 몰라서 제대로 안 가르쳐서 맨 처음 그 칼질에 검지손가락을 잘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게 아니었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없었대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찾아가겠다. 내가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양식 요리 호텔, 5성급 호텔의 양식 요리 주방에 총 외국인 셰프들을 밑에 놓고 총 주방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너무 멋있어요. 정말 인생이 긍정 그 자체예요. 자기는 이 손가락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환경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행하다고요?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옛날에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애도 낳고요. 책도 쓰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존엄성이 뭐냐? 내가 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다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돌볼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행복의 조건, 제가 사실 22일 날 그 강연장을 빌리려고 했던 이유가 제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가 222페이지예요. 오늘이 2월 21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2월 22일이 안 된 순간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다행이다. 또 내 맘대로 다 이루어질 뻔했어. 그랬죠. 하루 더 땡겨서 삶의 불행과 행복이 교차하고 공존하기도 하고요. 저는 불행한 적도 많고 근데 그때마다 최대한 짧게 불행하고 자주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선택이고 실천이에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천만다행. 살아있으면 나에게는 마지막 다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행복하시면 됩니다. 이웃집에 신이 산다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실수로 신의 딸이, 못된 딸이 그 지구인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버려요. 당신의 자녀 수명이 얼마 남았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버려요. 이 다음에 지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고요. 자기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자기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에만 몰두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를 뿐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불확실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게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평생을 살 것처럼 내가 언제 행복할지, 내가 언제 행복하고 싶은지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이 모래시계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통장 잔고만을 보고 있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어느 만큼 쌓였을까? 내가 못 쓰면 자식 물려주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려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시간 잔고를 좀 잘 세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잔고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줄어들기만 할 거예요. 영원히. 그럼 어느 게 더 귀한 자산일까요?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와 여러분들의 시간 잔고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 소중히 써야 될 건 뭘까요? 저는 이 시간 잔고를 행복 잔고라고 표현합니다. 행복의 사용 기한이 바로 지금인 이유도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만큼 쓸 수 있는 행복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왜 행복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행복은 지금 쓰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거고 내가 행복할 때만이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니까. 내가 내 삶을 사랑하려면 불행한 사람이 내 삶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내 시간 잔고를 잘 쓰려면 할 수 있는 행복은 다 실천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짧게 불행하시고 자주 행복하세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